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기 위한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후보를 확정한 여야는 이제 거야 심판, 또 정권 심판을 앞세우면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데 이종섭 논란, 또 강북을 공천 등으로 1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국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국회 연결하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1시간 반 거리를 20분 만에 GTX A 노선 개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교통혁명이 될 거다,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GTX 전망과 더불어 정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까지 경제부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등으로 사퇴를 한 조수진 변호사에 이어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결국 친명계 인사가 발탁됐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표는 한심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천 성장통이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자, 민주당이 공석이 됐던 강북을 지역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총선 후보자 마감 시한이 오늘 저녁 6시인 만큼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한 뒤 이 반나절도 안 돼 이 새 후보를 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무위와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아 이 한 후보를 인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경선 차점자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 대신 결국 친명계 후보가 공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 한심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박용진 의원에겐 2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 당원과 국민이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가 어디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자신이 완주하면 선거기간 논란이 계속될 거라며 사퇴한 조 변호사에 대해선 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이 과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의 변호를 맡아 이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내고 이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 변호사 사퇴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해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조 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 의혹이 불거진 이들을 변호한 것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조카를 변호하면서 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점 등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은 민주당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이제 뭐 어떤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고 애당초에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당뿐 아니라 녹색정의당이나 여성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이 조 변호사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만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은 민주당, 여당의 당정 갈등과 또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로 반격에 나서고 있죠. 네, 이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일단 이종섭 대사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한 건데요. 이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배포한 입장문에 2개의 허위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과 이 대통령실이 이 대사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도피성 출국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 대통령실 민생특보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이미 국내로 돌아온 만큼 이제는 공수처의 시간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SNS에 이제 공수처는 정치가 아닌 수사를 보여줘야 한다며 더는 분열의 불씨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적는 등 이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종섭 후보께서도 이러한 수사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으로 번진 주 전 위원장에 대해선 이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 모두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오늘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원을 앞다투어 찾은 건데요. 한 위원장은 충청 방문 이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서해 수호기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불참해 이 안보관 공방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이 SNS를 통해 북한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 서해 바다를 지켜낸 호국 영웅들을 기억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이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자료 분석을 계속하고 있으며 참고인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 조기 귀국한 이종섭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긴 어려운 입장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에 대한 검토와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 대사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떨어져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7%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가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전주보다 3%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8%였습니다. 다음 달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미래가 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3%, 조국혁신당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전공의들이 떠나는 병원의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는데 복귀 의사를 밝히면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이어서 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건데 얼마나 줄게 되는 겁니까?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는 25일부터 각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5주 동안 주 2, 3회씩 당직 근무를 선행 등 피로도가 높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진료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되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 진료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축소하는 진료 시간만큼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받는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트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에 나서겠다고 거듭 확인했는데요.
다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이달 안에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처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의사들이 미국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에게는 관련 비자 발급에 필요한 추천서가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247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견된 166명을 포함하면 모두 413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또 늘어난 의대 증원에 발맞춰 수련병원 환경과 전공의 근무 조건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위한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면서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 결의를 거두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대화의 명분을 찾지 못하면서 매일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병원과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피해는 당분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사와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시스템을 박살내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과격한 게시물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에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5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통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비대위는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전공인들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집단 소송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4월 총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계도 4월 10일에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또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는 정당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전공의 측은 정부 계획대로 정원이 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도 신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북한식 독재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3월 4번째 금요일에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서해 수호 영웅 55명을 추모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은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은 겁니까? 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기리기 위해 2016년부터 정부 기념식으로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지난해 서해 수호의 날에 이어 2해 연속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해에서 일어난 세계 사건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면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70여 년간 남북이 실질적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해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운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거라면서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철통 같은 대비태세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와 안전을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 55명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 확실히 예우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천안함 피격으로 숨진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해범 씨가 울면서 편지를 낭독할 때는 함께 눈가를 닦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서해 수호 세계 사건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 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하고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최근 이종섭 대사와 비례대표 공천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과 불편한 분위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나서며 첫 줄에 앉았던 유가족과 한 명씩 악수했지만 바로 뒷줄에 한동훈 위원장 등 정치인들과는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모비에서 만나 따로 악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참했고 지난해 참석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과거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이종섭 호주 대사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큐, 오늘은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전 의원, 조수진 후보자 사퇴,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 공천까지 왔는데 박용진 의원 배제가 더 큰 뉴스로 보이긴 하고 일단 조수진 변호사가 사퇴한 배경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수진 변호사가 그동안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성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가해자들을 변호했다. 그리고 뭐 변호사로서 그런데 이러한 가해자들을 변호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변론을 통해서 실제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유리한 그러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변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한 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특히 이제
변호사로서 뭐 활동하거나 자신의 어떤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홍보하거나 뭐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변호사로서의 사회에서 뭐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러나 지금 공직자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앞으로 내가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분위기가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이종섭 대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유권자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 좋아진 흐름이 다시 이제 끊길 우려가 생겼다라고 본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좀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특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나온 표현을 보면은 과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라든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 이런 걸 다시 상기시키는 네. 그러한 효과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논란이 당내에서도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은 털고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가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여론을 의식해서 판세 관리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동의합니다. 정치는 우리가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 2월에 좋은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 행사에 대한 공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종섭 대사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형국인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런 이슈를 관리하지 못하면 대단히 좀 선거가 이제 뭐 20여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네.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 영역에서의 대중의 감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응하는 그러니까 즉각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오늘을 놓치면은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 나머지의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하느니 지금 빨리 우리가 손절하고 가는 게 그나마 좀 나은 거겠다. 뭐 참 이 상황을 더 방치하다 보면은 뭐 비행기 착륙으로 치면은 그 경착륙도 하면서 동체 착륙 같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민수 대변인을 제가 보기에 했던 것은 아마 이제 이분이 이제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쭉 활동해 갔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라든가 달리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소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안정성 차원에서 한민수 대변인을 전격 공천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안정성 차원에서 공천한 것이지만 일단 당 내에서는 친명이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걸 의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한번 듣겠습니다. 박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가 어디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 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박용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당내가 촉망되는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당이 오랫동안 하시니까 정말 명예도 없이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 한민수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좀 직접적인 반응은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정말 싫어하나 보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어제 기자들한테 뭐 그런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대표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했고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았냐라고 언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재명 대표 얘기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두 번의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그 형식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두 번을 치른 점이 있고 그 경선에서 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쨌든 이런 일종의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사고 지역구가 된 것인데 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 경선을 치러서 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구도 사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진행된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박용진 의원에게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논리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데 문제가 되는 건 정치 영역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두 번의 기회를 줬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기회였느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된 거거든요. 현역 이 하위 10% 평가에 박용진 의원이 들어간 것부터가 사실 좀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다라는 지적이 그동안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바로 직전에 조수진 변호사하고 경선을 붙일 때도 이 70대 30의 비율 전국의 권리당원 70%가 이 강북 을의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이런 기회를 얻은 이유는 뭐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당에서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이런 룰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두 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은 친명 공천이라든가 박용진 후보에 대한 박용진 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유권자들이 과연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논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민수 후보는 친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워낙 나는 친명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뭐 친명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뭐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민수 지금 후보를 이 강북을에 공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 사실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유력 공천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번 경선도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지금 상황에 국한해서 이제 지금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논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서 애초에 박용진 의원을 여러모로 배제하는 기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을 네. 바꾸기는 어려운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에게 2번의 기회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손발 묶어놓고 20번의 기회를 주면 뭐 하겠습니까? 공정한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누구나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경쟁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누구에게는 50m, 100m를 뛰는데 한 사람은 50m 앞에서 뛰고 한 사람은 50m 뒤에서 뛰라는 건 이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 김평론가에서는 형신 논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건 견광부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애써 갖다 붙인 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까지 비명 행사의 어떤 표본으로 지금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서사, 내러티브를 갖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서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굴하지 않는 정치인, 그다음에 아무리 친명계가 찍어내려고 했지만 본인은 끝까지 그래도 거기에서 뭐 탈당하지도 않고 저항했던 정치인,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런 바보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비로소 자기가 큰 꿈을 꾸는 어떤 민심의 바다로 더 나가는 그런 정치인으로 각인이 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봉화마을과 자신의 고향인 전북을 찾은 것을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네. 오히려 전국구 정치인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한민수 대변인은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이 대표를 이제까지 대변하던 그런 측근 대변인인데 어떻게 친명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더 웃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기 위해서 친명 논란이 있더라도 그래도 가장 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나마 안정성을 가진 한 대변인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그냥 좀 무난하게 가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북을 공천도 마무리가 됐고 선거전이 이제 본격화하는 상황인데 아까 분위기 흐름이 좀 좋다고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 낙관론에 대한 좀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요. 박지원 전 원장이 범야권 200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좀 엄중 경고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가? 그러니까 사실 이 범야권 200석이라는 이런 발언, 표현에는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좀 있죠. 지난 총선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 200석, 180석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 막판에 좀 손해 본 거 아니냐.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선거든지 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골프라든가 이런 운동에서 고개를 들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도 고개를 들면은 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낙관론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볼 때는 오만하다 이제는 오만한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선거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어쨌든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공천 논란이 있고 그런 상황일 때만 해도 이거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를 들면 일당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 여론조사 전문가라든가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단독으로 과반 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목표치를 150석을 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네. 그러한 얘기가 그냥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판세가 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는 이제 135석 플러스 알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140석까지 간다는 거고 그 얘기는 민주당은 140석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120석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심지어 요새는
백석도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 백석도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흐름은 맞는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후보들에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네.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19일 앞둔 시점. 자, 일단은 공천 논란이 좀 심각했습니다만 걷어내지고 지금 일단 19일 앞두고 민주당에게 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어떤 걸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물론 오만하면 지지만 오만해 보여도 집니다. 그런 측면을 지금 민주당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오만해 보여도 진다. 그럼요. 그러니까 오만해도 지지만 오만해 보여도 집니다. 이거는 역대 총선이라든가 대선에서 여지없이 우리를 관통했던 일종의 선거의 법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 아직은 제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잦아들었지만 양문석 후보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돌출할지 모르는 이제 후보들의 말실수가 또 있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겁니다. 이제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특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정부 심판론을 계속 이제 유고할 것 같은데, 네. 실제 지금 아직도 부동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동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층들이 그렇게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야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까지 꺼내가지고 계속 공격한다 그러면 과연 중도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게 그걸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은 지금 조심하라고 경고 사인을 보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들뜬 분위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지속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이게 말실수라는 거,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현장 분위기에 도취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한 그런 열기에 동화되면은 또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도 부주의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부자 몸조심의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정권 심판론 얘기를 꺼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성하게 꺼내지 않고 중도 유권자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텐데 여전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국 이후 자,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좀 집중 공세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아까 공수처 입장은 제가 전할 때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이 당분간 어렵고 수사에 전력하겠다는 게 이제 공수처 입장인데, 귀국 이후 지금 상황, 총선 19일 앞둔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좀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이제 뭐랄까요, 전공법이라고 할까요? 전공법?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이 문제를 대통령이 풀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응법이죠.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수사를 받는 상황인 것이고, 또 네. 공수처가 수사를 더 잘하게 하도록, 지금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공수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 공수처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수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할 수 있도록 이 호주 대사 부분은 임명 철회라든지, 또는 이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건 정말 공정하게 한번 수사를 받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가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적인 어떤 이 프로세스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올바른 전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 풀어야 논란의 여지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방식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말들을 보면,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을 보면 이런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를 공격하고 공수처를 흔드는 게 지금 주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수사라는 거는 항상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지금 소나무당 대표인데,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혼자 갔을 때도 네. 논란이 됐듯이, 자기가 간다고 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압수물 분석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대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당시에 아래에 있었던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압수물 분석도 다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식일 텐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마치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가 정치적인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거봐라, 공수처는 야당 편이다. 그러니까 야당 편인 공수처가 공작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는 억울한 것이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면서 공수처에 부당한 수사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지금 갖추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중도층의 마음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뿐더러 이 수사가 망가집니다. 이 수사가 망가지면 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건 책임 정치 또 책임 행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전공법을 쓰기를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전공법을 대통령실이나 좀 여권에서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잠깐 정리해보면 당정 갈등 2라운드의 한 축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 사천 대 사천 그 논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을 요구했던 대목이었거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언급하셨기 때문에 바로 언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대단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보란 듯이 법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는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귀국을 요청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라고 반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네. 고발된 시점이 지난해 9월입니다. 예. 공수처가 아무리 지금 처장이 공석이라고 하지만 수석부장들이 처장 다 대행하고 있거든요. 1년에 200억 예산 쓰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6개월 또 7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증거물 압수 이런 거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왜 조사에 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비교적 실체적 진실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해병대 조사단은 그러니까 수사할 수가 없고 조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네. 최종 결론은 경찰이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최종 결재 보고서를 이종섭 장관이 뒤집게 외압을 행사했느냐 이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7개월째 지나도록 딱 한 번 소환 조사했었죠. 출국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출국 금지만 9월부터 그러니까 11월부터 계속 연장시킵니다. 출국 금지만 시켜놓고 왜 조사는 안 합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이 자꾸 도주 대산이 무슨 도둑 입국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치외복권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대사가 들어오는 게 어떻게 도둑 입국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꾸 뭐 압송해 와야 하는데 지금 조사받고 있는 조사도 아직 안 끝난 사람한테 죄인을 압송해 온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프레이밍을 짜고 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가기 위해서 마치 이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인데 마치 이것이 뭐 엄청난 결론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저 말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일 동안 남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큼 그러면 저 말에 중도층이 반응하고 동의해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어찌됐건 지금 이종섭 대사가 조사받아라 공수처 빨리 조사해라. 이거는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논리긴 한데 네. 과연 이걸로 19일을 잘 소구할 수 있을지 그다음 대중에게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요거는 지금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당정 갈등 2라운드의 한 축인 비례대표 관련해서 자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당선권 밖에 배치되면서 이제 반발을 했고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이 민생특보 자리를 신설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20년직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이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의 행보일까요? 뭐 무보수 명예직인데 나름대로의 이제 배려가 있는 자리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보라는 게 사실은 뭐 정식 직제에는 없는 직책입니다만 과거에도 이제 청와대 시절에도 대통령이 이제 임의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드는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예를 들면 측근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냐, 소위 말하는 위인설관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또 뒤따랐던 건데. 네. 그러한 이제 논리들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 그런 논리만인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기한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갈등의 어떤 중심축인 것처럼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인물인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24번을 받아서 당선권 밖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마치 사퇴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네. 일부 이 보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칼럼이나 이런 데 표현된 바에 의하면 마치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그러한 일각의 무슨 지적도 있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서 네. 그러한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민생특보를 임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같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 평론가라든지 또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보게 되냐면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한동훈 지도부는 그것은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예를 들면은 좀 추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지 네.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가 주도한 그러한 비례대표 이 공천 명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을 지금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일부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 이 주기한 전 위원장은 어쨌든 광주시당 위원장 출신이고 호남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의 어떤 배려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이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호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러한 인사가 되려면은 호남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 특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해온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이러한 자리에 임명했다면 그러한 해석도 될 텐데 네.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20년 지기 술도 같이 많이 먹은 그러한 친구다라고 주기환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 예. 나올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골적인 좀 불쾌감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쾌감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마침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지금 취재진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표면적인 걸까요? 저는 이 사안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민생 현장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은 지금 현재에서는 민생밖에 없다고 민생 토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게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서 민생 토론을 안 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 누군가는 이 사안을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그 지난 선거에서 총선에서 직전 선거에서 15%포인트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지역의 사람을 비례대표 20번 순위 안에 배려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뭐 조배숙 지금 위원장이 들어갔지만 이분은 지난번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15%포인트 이상 득표한 사실 그 굉장히 그 중량감 있는 지역에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특보를 맡겨서 내가 선거 때 하지 못하는 그 민생 문제를 지금이라도 좀 챙겨달라. 그런 뜻으로 저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제가 위임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그 뭐 한 사안으로만 이 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을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국 혁신당 돌풍 약진 이후 처음 뵀거든요. 조국 대표가 뭐 사투리로 뭐 쫄리제, 쫄리나에 이어서 이번엔 고마 치하라 이러면서 이제 부산 현장에서 사투리로 좀 목소리가 좀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론가님은 보고 계십니까? 뭐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여러 불만이 있겠죠. 여러 갈래 지금 불만이 있겠죠. 공천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불만이 민주당 하나에 대한 평가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불만스러워서 무당층이나 뭐 제3지대 정당으로 빠져나갔을 만한 그러한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대체제를 만나가지고 조국 혁신당에 쏠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조국 혁신당에 막상 갔더니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자, 민주당을 지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유지되는 어떤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조국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전 정권에서 뭔가 수사를 받았던 사람 이런 관계이다 보니까 네.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들은 조국 대표가 그것을 마치 어떤 정치적인 복수를 해야 되는 어떤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산 사투리로 뭐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해주시죠. 제가 부산 사람은 아니고 수원 사람인데 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이렇게 네. 이제 나오는 게 네. 그게 이제 뭐 탄핵이나 이런 걸 연상시키는 듯한 그러한 발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서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 좀 우려하신 부분 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하면 비례대표 의석 문제에서는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 지지층을 붙들기 위해서 가치 표현을 또 강하게 해야 되는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가치 표현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국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근데 중도층에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일 것이다라고 보여서 단순히 조국 혁신당만 어떤 의식하는 전략에서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고 조국 혁신당도 이 방향으로만 계속 질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한동훈, 이준석이 빛이 발했다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에 세 가지 얼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저는 말하자면 문재인의 계승자로서의 얼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이 하나 있고 세 번째가 반윤석열 정권의 선봉장으로서의 얼굴이. 그 세 가지 조합이 약간 상이하고 이질적인 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높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총선 이후에도 조국 혁신당의 존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는 제로선 관계인데 마침 이제 두 자릿수 의석을 가지고 원내에 진입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륵 같은 존재일 겁니다. 어떻게든 안아야 되고 아니면 또 내치자니 이건 또 야권의 단일 전선에 대한 또 우려가 될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는 한동훈과 이준석이 가장 피해를 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총선이 끝난 후에 조국 혁신당이 진짜 원내에 등장했을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이 가장 뜨거운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저는 아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조국 혁신당의 세 가지 얼굴 흥미로운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무단 불참을 해 강제 소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도 연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주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했고 국민이 제도 전반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조 씨 범행이 큰 허탈감을 줬다는 겁니다. 다만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 서류 발급이나 변조, 위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조 씨는 검찰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를 늦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조 씨는 아버지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어머니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 원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입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SPC 허영인 회장을 소환합니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SPC 측도 허 회장이 다음 주 초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어 어제까지 허 회장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내세워 모두 불응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간부급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긴급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선균 씨가 수사받을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 소속이었던 A씨는 수사 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청조 사기 사건 공범 의혹으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청조 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30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남 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호흡기 가운데 연기를 차단하지 못하는 불량품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16,000개는 부품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20여 년 경력을 지닌 소방관은 반지하 주택 화재 진압 도중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착용했는데도 연기가 그대로 들어와 사고를 당할 뻔한 겁니다. 그 공기호흡기가 불량이어가지고 면체 내로 그 오염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탈출을 했지 경험이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해가지고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소방학교에서 훈련받던 교육생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틀 뒤 다른 교육생 2명은 공기호흡기를 쓰고 화재 진압 훈련을 하다 실제 연기를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공기호흡기입니다. 그러자 경기소방은 지난해까지 보급된 관내 16,000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보급된 같은 기종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소방청에 보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얼굴에 착용하는 공기호흡기 면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처럼 장치를 조작해서 외부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소방관들에게는 생명줄인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불길 속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현장에 불량 장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에 소방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이물질이 흡입이 돼버리면 한 0.7초도 안 걸려요. 그냥 쓰러져 기절해버립니다. 사람의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제조사는 부품들 규격이 맞지 않아 공기 유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이 불과 3년 전에도 공기 막힘 현상으로 2만여 개나 리콜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의심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공급이나 어떤 계약 체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봐서 소방관들이 어떤 생명하고 정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방청은 제조사와 소방산업기술원 등이 합동조사했을 때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나 강추위 등 극한 환경에서 이상 유무를 살피는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품 불량으로 최종 확인되면 모두 교체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제조사에서 만든 공기호흡기는 7만 6천여 개로 전국 소방관에 보급된 전체 공기호흡기의 절반이 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 야구교실 학부모를 통해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빠른 발과 뛰어난 야구 감각으로 맹활약했던 오재원 선수.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은퇴 뒤엔 야구교실을 운영하던 오재원 선수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필로폰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오 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투약 칠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승부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오 씨가 운영하는 야구교실 수강생과 학부모가 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 씨는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마약 투약 단서가 추가로 포착돼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 씨의 지인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필로폰과 주사기를 분석했더니 주사기에서 나온 DNA가 오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언제부터 마약을 투약했는지, 누구랑 함께 투약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오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부터 정부가 직수입한 바나나와 오렌지가 공급되기 시작한 가운데 직수입 과일이 11종으로 확대됩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 직수입 과일을 11개로 늘리고 수입 과일 할당 관세 적용 품목도 29개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나들이 철을 맞아 한돈과 한우 할인 행사도 이번 달까지 계속하고 닭고기는 관세 인하 물량 3만 톤 가운데 남은 1,000톤을 이번 달 중에 모두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 상품 판매에 10억 원 쿠폰을 제공한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의 할인 행사에 첫날 17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조기 종료됐습니다. 알리는 지난 18일부터 한국 상품 전문관인 K베뉴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1,000억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날 10억 원 쿠폰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인 상품은 즉석밥과 게이밍 모니터, 망고, 로봇 청소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순입니다. 네, 이른바 4월 위기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또 PF 부실 우려 탓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시장의 걱정입니다. 거듭된 위기설에 금융당국은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깊은 불황의 늪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자진 폐업 신고 건수만 886건으로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총선 이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이어질 거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부동산 PF가 뇌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로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 역시 몸집을 불려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뿐더러 이들의 만기 역시 골고루 분산돼 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과도한 우려라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그런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를 한자리에 모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이복현 원장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매나 공매를 통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 책정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 안까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늘 개막식과 함께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꽃샘 추위 탓에 벚나무 꽃망울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개막식이 열릴 예정인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진해군항제는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립니다. 축제 측이 빨라진 벚꽃 개화 시기를 고려해
축제일을 앞당긴 건데요. 축제는 오늘 저녁 7시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자천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인근에 있는 경화역 일대도 둘러봤는데 한두 그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벚나무에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역보다 포근한 진해인데 최근 쌀쌀한 날씨 탓에 꽃망울이 터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연도별 여자천 벚꽃 개화일과 지역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여자천 벚꽃은 다음 주 후반에 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는 축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개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벚꽃 명소인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인파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6,0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요원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주요 행사장엔 대중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인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찰도 나들이 객이 몰리는 휴일엔 기동순찰대 등 경력 250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2번째로 열리는 올해 진해군항제의 주제는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벚꽃 구경을 하면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자천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황사 소식이 있던데 이번에도 비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늦은 밤부터 비에 황사가 섞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기압골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부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유입되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황사가 강하게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황사에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야외 활동하신다면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고 황사는 내일 낮부터 대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시는 내일과 모레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과 2023-2024 프로농구가 각각 열리면서 관람객 5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는 혼잡을 피하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 말까지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로 종합운동장 주차면이 1,500면에서 870면으로 줄어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제동원을 희석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들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해결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강화됐다고요? 네,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해가 갈수록 더욱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이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한국이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의 경계를 정하고 해경과 등대를 설치해 불법 전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으로 82%였지만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 89%로 늘었습니다. 특히 독도를 단순히 일본 영토가 아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데 이는 독도가 외국 영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1952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언한 해양 주권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자유사 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 어선 327척을 납포하고 탑승자 3,900여 명을 붙잡아 억류해 학대했다며 자신들의 피해를 부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일제 식민지 지배 합리화, 또 강제 동원에 대해서 희석화한 내용도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한데요. 아시아 평화와 역사 교육위원회,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데이코쿠 역사 교과서의 경우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은 국민징용령에 기초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습니다. 즉 징용이라는 합법적 근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오쿠시아 역사 교과서에는 애초 조선과 타이완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라는 문구에서 조선과 타이완에도 일부 징용과 징용이 적용됐다고 바꾸면서 강제 동원은 일부 사람에게만 한정됐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어 이오쿠시아 국민교과서는 아사히 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 정정 사례를 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가 아닌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채택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도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실은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중원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민주당을 비꼬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실정을 심판하자며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민생이 챙겨집니까? 저희가 물가를 잡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삶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500억의 물가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그걸 집행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책임감 있는 세력입니다. 서민의 민생보호는 그야말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혁명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국민을 향한 입틀막도 모자라서 언론을 향해서 칼틀막 협박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일武力 외교를 지속하다 보니 일본은 핵오염수를 과감하게 우리의 공동우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이른바 한강벨트 가운데 하나인 서울 동작을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출신 영입인재 류사명 후보를 전략 공천했고 국민의힘에선 4년 전 패배를 서력하려는 전국구 정치인 나경원 후보가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과 인접한 동작구.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속한 서초구와 맞닿은 선거구가 동작을입니다.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동작을에선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4차례 치러진 선거를 보수정당이 내리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도층, 부동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라 서울 민심의 가늠자로 꼽힙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몽준 전 의원, 고 노회찬 전 의원 등 거물 정치인들이 출마해 선거 때마다 큰 관심이 쏠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선은 신인대 중진 구도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경찰 출신 유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5선 고지에 도전하는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류 후보는 울산 중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뒤 제복을 벗었습니다. 현역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된 자리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설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이 얼마나 힘들고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에 꼭 심판해 주십시오. 회초리.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화려한 이력과 함께 높은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수도권 선거를 지휘하는 중책도 맡았습니다. 동작을에선 2차례 당선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지역구 탈환을 위해 일찌감치 바닥 민심을 닦아왔습니다. 동작 전문가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작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기다리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이 어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역과 사당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교통의 요충지. 그만큼 개발 욕구도 강한 지역이라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류 후보는 역세권 상업벨트 강화와 흑석에서 한강까지 연결 통로 개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경찰 출신답게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경찰 출신이고 안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전한 동작을 만들고, 동작대로가 엄청난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나 후보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특구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는 사통팔달 동작이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특화된 공약을 준비했다고 자부합니다. 동작의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 때문에 이사 가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동작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유학 오는 동작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메인 공약입니다. 선거 전이 뜨거워지면서 양진영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서 승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된지 뭐 생각 있는 사람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는 정권 심판이 주된 목적이죠.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면 좋겠고요. 워낙에 여기서 많은 발판을 쌓으셨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에 낙선됐을 때 너무 안 됐었거든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경찰 출신 정치 신인이냐, 아니면 연륜 있는 중량급 여성 정치인이냐, 4월 10일 동작을 유권자들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다음 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저녁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늘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계획을 비롯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 15일에 진행한 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병원 개원이도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개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개원한 의사들은 허가받은 의원에서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 K패스를 이용한다면 3,56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지상에 있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고 또 지상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의 연구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제목에는 4,4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금 정책이 좀 복잡하다고요? 네, 정말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옵션이 맞나 정말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 요금이 4,450원이 책정된 게 맞습니다. 네. GTX 근데 기본 요금을 따져보면은 3,200원이고요. 이동 구간을 이 10km 초과해서 5km마다 이제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됩니다. 저도 계산하다 솔직히 좀 포기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 수서 동탄 구간은 32.8km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4,450원이 됩니다. 수서 성남 구간이 10.6km 구간인데요. 3,450원, 성남 동탄 구간이 22.1km 구간인데 3,950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도 적용됩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이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K패스는 이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차례 이상 이용하면은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돌려주는 일종의 할인, 환급 서비스입니다. 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을 하면 수서 동탄 구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한 20% 정도 환급을 받아서 3,560원에 이용하게 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들은 30%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3,110원. 그리고 53.3%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2,070원에 GTX-A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 50% 할인이 되고요. 또 청소년은 10%, 65세 이상은 30%, 장애인 유공자는 50%씩 별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도 또 요금이 다른데요. 이 기본 요금이 10% 할인이 들어가고 6살 미만 영유아는 이 보호자당 3명까지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GTX는 준고속 열차지만 버스나 전철로 갈아탈 때 이 기본 요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간만에 산수 엄청 하셨겠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요금 체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요금은 이렇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GTX를 탔을 때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수서 동탄 구간이 20분까지 단축이 된다고요? 네, 원래 한 50분 정도 걸리던 게 20분으로 확 주는 건데요.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GTX 열차는 수서 동탄 구간 이 가운데에서 4개역을 다닙니다.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를 하는데요. 성남역과 이 동탄역 사이에 위치한 구성역은 이 안전과 공정상의 문제로 6월 말쯤에 아마 개통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좀 아마 더 빨라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덜 멈출수록 이제 시간이 더 좀 좁혀진 요가도 있거든요.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새벽 5시 반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쯤에 도착합니다. 또 이 개통 초기 오전 6시 반에서 오전 9시 반 이 출근 시간대에는 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방향 기준으로 평균 17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한번 놓치면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수서에서 동탄은 이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이동에 약 20분, 뭐 정확히 19분, 18분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용차로는 한 45분 걸리고요. 네. 버스로는 75분 걸리던 건데 이런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나머지 구간인 운정 서울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파주 시민들이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중간 구간인 서울역에서 수서는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용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GTX 사업단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90분과 70분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50분과 70분 단축돼서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교통에서 핵심은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 그리고 편리성 아니겠습니까? 자, GTX 같은 경우 전철, 버스, 택시 같은 다른 교통과의 환승이 좀 편한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GTX A 노선의 각 역에서는 다양한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높였습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는 수서 고속철도 SRT 열차와 3호선 그리고 수인 분당선 등 다른 3개의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데요. SRT 노선에서 그 역들까지 가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성남역에서는 GTX A와 같은 날에 개통하는 판교하고 여주를 연결하는 경강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 판교역과 수인 분당선 이내역까지는 걸어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동탄역에서는 지하 6층 이 승강장을 이용해 SRT와 이 평면으로 환승할 수 있고요. 구성역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GTX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밑그림 그리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번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이 바로 이 지하화가 한창 진행 중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이 교통 중심 도시인데요. 그 철도역이 가운데 있는데 그걸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녹지, 주거, 그리고 업무, 상업, 교통시설을 갖춘 이 복합 공간이 조성됩니다. 한창 지금 요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도 이처럼 이 도심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보내고 지상 공간은 개발을 해서 낙후된 이 도심의 재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이런 독일이나 영국의 해외 사례와 현황을 검토해서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안하는 노선들인데요. 정부는 이 지자체 제안을 받아서 오는 12월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능성이 큰 곳 어딜까요? 바로 이 경인선입니다.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경인 고속도로인데요. 예. 경인 고속도로도 지하화되고 이 경인선, 이 철도도 지하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21개역 구간을 지하화하면은 지상 공간 개발을 통해서 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의 발언도 이런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경인선 철도 지하화 또 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가 진행될 것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에서 가장 이런 지하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사실은 먼저 요구한 데가 또 인천이었고요. 일찍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장 든든한 중앙부처의 파트너가 인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부를 밝히셨는데 어쨌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재원 마련 부분은 좀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얼마 정도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수십조가 들지 않을까. 오늘 숫자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50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지금 추산이라서요. 철도 지하화가 사실 왜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이 교통 분야 3대 혁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50조 원이 정말 엄청난 비용이죠. 예. 일단 철도를 땅 밑으로 보내고 이 지상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이런 자금 조달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이성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좀 해법을 내놨는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철도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재무적인 여건이 있다.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 철도 자산이 14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철도 자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지하화 공사를 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을 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이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회수하는 구조로 가져가면은 지하화를 위한 재원 조달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지하화 철도 건설을 마치고 이 상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일단 초반에
그 돈은 일단 그 철도공단이 좀 내주고 그 다음에 빨리 이제 공기를 줄여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걸 막고 마지막에 지상 개발을 빨리 해서 돈을 좀 빨리 벌어들여서 결국은 이제 충당됐던 자금을 빨리 메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실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 그리고 한 주 앞으로 다가온 GTX-A 개통과 관련해서 경제부 이승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범람하는 가짜 뉴스와 사기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명인들이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회견에는 유명 강사 김미경 씨를 비롯해서 개그우먼 송은희 씨와 한화투자증권 주진영 전 대표 등이 참석했고 국민 MC 유재석 씨도 이 성명서에 동참했습니다. 네,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막판에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던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으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해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항소법원은 지난달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현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지만 대검찰청은 결국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 씨의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이 갖게 됩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선호해온 미국 인도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도형 씨의 형기는 현지 시간 23일 만료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한 우체국 택배원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20대 여성 집을 찾아가 잠금 장치를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배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근무하면서 알게 된 휴대전화 뒷자리를 이용해 도어락을 열어 침입했고 여성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덮쳤습니다. 이 학생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는 부대동에서 또 단독 사고를 낸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서 대피하던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필리핀 항공 비행편이 결항했습니다. 이어 바로 한국인을 포함한 승객 200여 명이 발이 묶여 공항과 호텔 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항공 측은 원하는 승객에게 호텔을 제공하고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 반에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한때 4만 1000선을 돌파하며 하루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아침 9시 4분쯤 어제 종가인 4만 815보다 270포인트가량 오른 4만 1087을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어제 종가 최고와 장중 최고치를 거의 보름 만에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이는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빅테크 기업 애플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자체 기기들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애플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16개 주가 공동으로 아이폰 제조사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기기로 구축해온 폐쇄적 생태계로 불법적 독점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For consumers, that has meant fewer choices, higher prices and fees, lower quality smartphones, apps and accessories, and less innovation from Apple and its competitors. 또 게임 등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해하고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슈퍼앱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We allege that Apple has employed a strategy that relies on exclusionary, anti-competitive conduct that hurts both consumers and developers. 반독점 소송 제기 소식으로 애플 주가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빅테크 기업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축구대표팀은 조금 전 원정 4차전을 위해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파란색 운동복을 맞춰 입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 2연전은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가 각각 1승씩 나눠 가졌습니다. 경기 결과와 별개로 팬들은 세계적인 야구 스타들이 벌이는 야구 축제에 흠뻑 취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사상 첫 서울 개막전이 열린 고척돔은 연 이틀 관중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화면으로나 접했던 선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야구 팬들은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걸음이 좀 느렸는데 좀 오늘 약간 그 실제로 본다는 그 느낌 때문에 좀 너무 설레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빠른 걸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국내 팬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야구 팬들은 본토에서 태평양을 건너와 열성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And I expect a lot from him, and I know he's going to deliver. I expect a shutout. No runs by the Padres. We expect a very non-competitive match where the Padres and Ha-Seong Kim will deliver huge victory for the Padres. My prediction, 12-0. 슈퍼스타 오타니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팬들의 정성은 더 지극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1, 2차전 모두 명승부를 벌이며 팬들을 가슴 졸이게 했습니다. 1차전에서 역전패한 샌디에이고는 작심한 듯 시작부터 대량 득점에 성공했지만
다저스도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경기는 결국 9회 초 마차도가 쐐기 석점포를 터뜨리면서 샌디에이고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김하성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희생 플라이 타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오타니는 통역사가 절도등 혐의로 해고되는 충격에도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변함없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I'm really proud of this group. The way we did it, complete identity game. You know, a lot of courage, a lot of toughness, a lot of fight.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는 레전드 박찬호의 시구와 류현진의 다저스 더그아웃 등장 등 국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숱한 화제도 남겼습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세계적인 스타들이 서울에서 벌인 야구 드라마는 국내외 야구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에서 펼쳐진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마무리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단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팀 선수단은 경기가 끝난 뒤 새벽 전세기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실트 감독과 LA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한국 환대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는 29일 본토 개막전에서 이정우의 샌프란시스코와 만나는 샌디에이고 김하성은 맞대결이 기대된다면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출국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서 이제 또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회가 좀 새로웠고 너무 감사했고 비록 안타를 못 쳤지만 미국 가서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좀 잊지 못할 좀 뭐 추억이 된 것 같고 경험인 것 같고 가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K-하트라고 불리는 이 손가락 하트, 그리고 태극기,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기 전 SNS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시작한 내한, 과연 오타니에게는 꽃길이었을까요? 자, 가장 화제가 된 장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깜짝 결혼한 아내 다나카 마미코와 동행한 모습이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아내 관련 질문이 기자회견에서 나오자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죠. まず結婚の質問になるんですけど、初めて奥さんと、報道陣の前にこういうふうに韓国で現れて、どうですか？できる限り言えることがあればここで。初めてこう一緒に、公式戦自体も見るの多分、一緒に来て見るのは初めてですし、そういう意味ではいい思い出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So I answered a lot of the marriage questions on the interview earlier, so I don't want to really get into details here, but. 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타니의 오랜 친구이자 통역사죠. 미즈하라 이페이의 불법 도박 문제가 터져나온 겁니다. 자,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계좌에서 최소 450만 달러, 60억 원을 빼내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이 됐고 구단은 그를 전격 해고했습니다. 오타니의 곁에서 7년 넘게 함께한 가족 같은 측근이었기에 오타니의 심리적 타격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경기 때 헛스윙 삼진을 당하는 등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한 게 혹시 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나왔었죠. 하지만 슈퍼스타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자, 어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2차전에서 오타니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쳤고 또 홈런성 타구도 여럿 날리면서 오타니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상대팀의 김하성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넨 에피소드, 또 오타니 아내가 일반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 등 수많은 이야기를 남긴 이번 서울 방문. 자, 오늘 새벽 한국을 떠나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슈퍼스타 오타니의 7박 8일,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온 괴물 류현진이 12년 만에 개막전 선발에 나서는데요. SSG의 에이스 김광현도 팀의 시즌 첫 승을 위해서 출격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시작된 KBO 미디어데이.
디펜딩 챔피언 LG와 맞붙는 한화의 개막전 선발은 역시 유현진입니다. 저희 팀의 개막전 선발 투수는 다른 팀에 없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SSG는 김광현이 선발로 출격하고 다른 팀은 모두 외국인 투수가 나섭니다. 유현진과 김광현의 첫 맞대결도 이번 시즌 큰 관심사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성격상 피하진 않을 겁니다. 맞붙으면 일단 최대한 이길 수 있게끔 준비 잘하겠습니다. 지난해 2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LG는 이제 왕조건설이 목표. 왕조를 만드는 첫 해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키워야 될 선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가을 야구를 향한 각 팀의 의지도 뜨거웠습니다. 5강을 못 뛰면 고참들 이제 12월 달에 태안 앞바다 가서 입수하기로 했고 시그니에 최고 좋은 타워에서 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두산 이승엽 감독은 LA 다저스전에서 눈부신 호투를 선보인 고졸 신인 김태견의 신인왕 수상을 자신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들이 도와준다면 올 시즌 신인왕은 김태균 선수라고 확신합니다. 선수들의 유쾌한 입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꼰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선수들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에요. 어떤 주자가 남석한 선수예요? 네, 꼰대 맞습니다. 서울 시리즈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 전에 다시 찾아온 프로야구가 야구 팬들을 가슴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등 중부와 호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확대해 밤에는 그 밖에 전국에 영향을 주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가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해주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또 황사의 영향으로 밤사이 서쪽 지방에는 흑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5에서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전주 21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남해안에도 다시 비가 오겠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